교육을 교육답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주로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나 하는 고민을 앞부분에 담았고요. 뒷부분에는 그러면 우리 교육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선생님이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얘기를 적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좀 얘기를 전개할 테니까 우리 앞에 학생분들은 그거 좀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목매다는가. 이거 교육에 목매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 책은 미국 학자가 쓴 건데 미국도 교육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교육이 사회에서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번역을 해서 작년 8월에 냈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혁명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혁명의 이 파고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건 사실은 90년대인데요. 이미 80년대부터 이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적절히 대응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신 학생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정말 못 살았다는 생각을 잘 못 하세요. 근데 1980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달러? 연간 1,000달러 정도 됐고요. 85년에 2,000달러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우리가 지금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캄보디아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30배의 국민소득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데 이 변화에 우리 교육이 적절히 대응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부모 세대하고 이제 앞에 두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간의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삶의 수준이나 사고의 방식이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한 세대가 아니고 한 4세대, 5세대에 겪었을 만한 사회 변화를 우리나라는 한 세대 만에 겪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는 이 문제들, 이걸 적절히 우리가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감이 안 올 텐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제 딸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85세고 제 큰딸이 25인데 60살 차이가 나는데 도무지 서로의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세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유럽 기준으로 보면 한 5세대, 6세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 우리 교육이 적절히 대응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이죠. 뭐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에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은 엄청난 생산성의 변화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타나는 인공지능 문제입니다. 이 생산성 변화가 왜 문제냐? 지금 예를 들면 얼마나 변화가 크냐 이렇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공장 같은 경우 최근에 완전 자동화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러면서 사람이 하던 공장에 비해서 3만 배 이상의 효율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3만 명이 했던 일이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이 교육에 무슨 영향을 가져오냐? 초중고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고등학교
특히 많이 느끼는 건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성이 빨리 변하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전에는 생산성이 천천히 변할 때는 그때도 물론 일자리가 없어지죠. 근데 천천히 없어질 뿐만 아니고 천천히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그 공간을 채우지를 못하고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 일상화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자동화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택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무인 택시입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피닉스시에서 지난달부터 완전 무인 택시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서 진짜 우리가 택시를 부르면 와서 타듯이 타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집 앞에 오고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돈은 스마트폰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택시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운수 노동자가 적어도 수백만 명 됩니다. 뭐 200만, 300만을 이루죠. 앞으로 10년 내에 운수 노동자들이 그 자리가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 특히 대학, 요즘 고등학생들까지도 그런 경향이 내려왔는데요.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적어도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이나 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대학 다니면서 취업 걱정을 별로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대학에서 애들뿐만이 아니고 교수님 중에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이 없다, 이 교수는 교수 자격 없다 그래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이 그동안은 그냥 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취업은 되는 걸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학교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뭔지 충격적으로 느끼셨잖아요. 근데 알파고는 이미 구석기 시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알파 제로는 바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게임의 규칙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기보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둔 바둑 기보를 주지 않았어요. 지가 알아서 혼자 바둑을 두는 법을 배워가지고 불과 40시간 만에 알파고한테 완승을 거뒀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파고는 적어도 몇 개월,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세돌을 이긴 그 알파고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게임의 룰만 알려줬는데 지가 스스로 공부해서 40시간 만에 완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얘는 바둑만 두는 게 아니고 체스도 둘 줄 알고 다른 게임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벌써 옛날 얘기인데 5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대입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 점수를 얼마를 얻었냐? 여기 보시면은 511점을 얻었는데 이 점수는 어떤 점수냐? 상위 20%에 해당하는 점수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 교육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요, 지식과 정보는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를 학교의 선생님보다 대학교의 교수님보다 더 잘 알려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이 왜 도서관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카페에서 공부를 하죠? 왜 카공족이란 말이 나올까요? 더 이상 그전에는요, 지식과 정보가 모여 있는 데가 도서관이었어요.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모여 있는 데가 도서관이 아니에요. 도서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도서관에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서관에 가야 되는? 도서관 가면 딱딱하잖아요. 의자도 허리 아프고 좀만 부스럭거려도 옆에 애가 신경질 내고,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많이 읽어보셨죠? 네, 사피엔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고 그 뒤에 나온 호모 데우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이 3부작이라고 아마 다음에는 묶여서 나올 것 같은데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입니다. 거기에서 교육 섹션에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친다,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보다 지식과 정보를 더 잘 전달하고 더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학교와 도서관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학교와 교육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거죠.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교육이 처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생각하시는 분? 네, 한 10분도 안 되네요. 굉장히 짜시군요. 제가 여러 강의를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한 10% 정도 들어요. 근데 오늘 5%도 안 들었기 때문에 대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 가지고는 내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실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얼마나 높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는 돼야 되고, 복지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는 돼야 되고, 국방력은 미국이나 중국 정도는 돼야 되고, 기술력이면 독일이나 일본 뭐 이 정도는 가줘야 선진국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기대 수준이 높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기준이고요. 우리가 상위 10% 정도다 하면 선진국이라 쳐줍시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한 200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요. 상위 10%면 한 20번째 정도 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표에서 20위 안에 다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에서 13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보통 11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국민소득 29위예요. 작년에 3만 2천 불을 했는데, 근데 저게 29위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들어있어요. 모로코, 아이슬란드 이런 인구 100만도 될까 말까 한 나라들, 또 핀란드 이런 나라, 네덜란드 이런 데 인구 200만, 500만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 빼고 좀 규모 있는 나라, 인구 5천만 이상에서 3만 불 이상한 나라가 몇 나라냐? 7나라밖에 안 돼요. 저기 지금 제가 써놨죠. 근데 잘 보세요. 이 7나라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맞붙어 싸웠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6개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때 우리 뭐 했죠? 우리 식민지에서 정말 비참하게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변변한 게 없는 생활을 했던 나라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최정예 기술을 구가했던 6개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과학기술 수준도 그렇고 제품 수준에서도 그래요. 전 세계 1위를, 시장 점유율 1위를 구가하는 제품들이 벌써 200개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12위거든요. 저게 매년 지금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 경제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상품 수출입 규모가요, 전 세계 10위 안에 항상 들어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대부분의 나라에 다 나간단 말이죠. 드라마도 잘 만들고 영화 대단하죠. BTS 최근에 60년 만에 기록을 깼어요. 비틀즈 이후에 최단기간 빌보드 차트 1위에 3개를 올린 가수가 됐어요. BTS. 대단하죠. 문화적으로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정치는 어떠냐? 정치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 후진 정치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예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이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16년에 우리가 24위 정도 했는데요. 17년에 20위로 올라갔어요.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2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발전지수, 이것도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전한가, 사람들이 살만한가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매년 20위 안에 듭니다. 모든 면에 봐도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우리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진국다운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은 우리가 선진국이 됨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됨으로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동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학교가 가장 좋은 건물이고 학교에 그 지역에서 가장 지식과 정보, 지식인이 있는 곳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간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이에요. 학교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고마운 분이 계신 곳이 학교예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집만도 못한 곳이 학교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집의 시설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시설에 있고 싶어요? 나쁜 시설에 있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시설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 말고 내가 좋아하는 시설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만든 도서관 학교보다 훨씬 좋고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카페가요, 우리 집보다 훨씬 안락해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됨으로 해서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확 낮아졌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에요.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의 꾸지다고.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약간 정신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가 명확했어요. 아, 쟤들이 한 거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그거죠. 그걸 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뭐야, 남을 따라가는 삶, 이게 이류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가 명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 따라가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동안에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스스로의 비전을 만들고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고 자기의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진석 교수님은 인류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과학계 이 두 분은 형제간인데 이 두 분이 서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에요.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젊은 시절에 했던 공부, 그리고 우리가 교수가 돼서 했던 공부는 이 이류의 공부라는 거예요. 이류의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선진국 학자들이 비전 만들고 설계도 그려놓으면 우리 거기 가서 벽돌 쌓아주고 시멘트로 미장하고 이런 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부 우리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교육적 과제는 그동안 하던 교육이 아니고 남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가 숱하게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연구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나라 지금 과학자들은요,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연구를 지금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프론티어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고령화 저출산 겪고 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급속한 저출산, 이렇게 빠른 고령화를 겪어본 나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 한 거 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전혀 해결책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로봇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 들어가 있느냐예요. 보세요. 어디가 1등이에요? 예, 여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이 1등이에요. 10,000명당 630대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여기 독일이나 일본 우리 반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실업 문제가 유럽 국가나 선진국이 겪는 실업과는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양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럽에서 한 실업 대책 가지고 우리 실업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분야만이 아니고요, 사회 분야, 뭐 정치 분야,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 해결책이 세계에서 최초의 해결책이 될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그런 사람, 그런 시대를 살아갈 사람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가르쳤던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에 교육이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얘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최초의 길을 가잖아요. 이게 부모님들 되게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따라갈 때는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앞에 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처음으로 갈 때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내가 가고 나면 길이 뒤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하신 거예요. 왜? 제가 가는 길은 길이 없는 데인데? 당연해요.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갈 길은요,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야, 있는 길 가. 여기 있잖아. 공무원, 교사, 의사, 판사, 경찰, 군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있는 길 가라고. 대기업. 마음이 놓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저도 공감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길 가는 아이들은요, 글쎄요, 잘해야 평균이고 별 전망이 없어요. 왜? 사회는 그동안 변해온 속도보다 가속도를 밟아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런 길이 좋은 길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나마 이게 우리 사회의 축복인데요, 아이들이 그런 길을 정말 싫어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엄마가 시켜서 내가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데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엄마가 시켜서 한대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있어요. 본인은 정말 싫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응 안 하고 나갑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초미의 지금 과제가 뭐냐면 20대 신입사원을 어떻게 잡을까예요. 왜?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냥 계약직 이런 게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3분의 1, 높은 데는 반절이 그만둬요. 회사가 고민이에요. 아이들이 재미없는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사회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받았던 교육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 7가지,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고방식이 달라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 첫 번째는 개인주의가 정말 강하고요, 두 번째는 매우 경험적인 사고를 해요. 경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모 세대는 어떤 사고를 했냐? 집단주의적 사고와 국가주의적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중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은 어디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을까요? 국가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개인주의와 경험주의에 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어긋난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육과정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이들은 개인주의자가 됐을까? 부모는 왜 집단주의가 됐을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러니까 체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체화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가장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형제가 6이거든요. 아들만 6이었어요. 징그러웠겠죠. 저희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8명의 한 가족인데 방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 방 3개 있는 집 드물었고요. 방 3개 있는 집은 하나를 새 놓으셨어요. 제가 살던 집에 방 하나 가지고 5명이 사는 집도 있었고요. 그 집은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나마 방이 2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우리 막내를 데리고 주무시면 나머지 한 방에 5명이 같이 살아요. 남자 5이 조그만 방에 같이 산다. 이게 어디예요? 군대 내무반이에요. 군대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딱 붙어서 자는. 그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요 집단주의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방에 벽에 내 거 하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적인 규율을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제기상, 동시취침. 왜냐하면 방에 형광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에 귀퉁이에 불을 켜놓는다는 게 불가능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맡은 바 임무가 있어요. 너는 나가서 마당 정리하고, 너는 이불 개고, 너는 걸레 빨아와서 방 쓸고 닦고, 너는 나가서, 딸이 없으니까 아들이지만 너는 나가서 어머니 밥하는 거 도와라. 이렇게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마치 군대에서 움직이듯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도시락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집단적이고 규율 있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조직적이고 약간은 군대적인 문화였고, 그리고 직장도 군대처럼 돌아갔어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집단주의자가 안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방 혼자 쓰죠. 자기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제 옷이 없었어요. 왜요? 내려 입으니까, 물려 입으니까. 그러면 옷은 누가 사요? 큰형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요. 왜? 큰형 옷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를 반영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어느 것 하나 자기 선호를 반영하지 않고 사는 게 없어요. 혹시 어머니가 사다 주는 거 다 쓰시나요? 혹시 그래요? 교복 정도는 어머니가 사준 건, 교복도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럴 정도예요. 저는 교복을 형이 입던 교복을 물려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표만 이렇게 바꿔 달았잖아요. 그런 세대죠. 거기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도 다 자기 전화죠. 미디어도 자기 미디어예요. 저는 어릴 때 어떤 프로를 봐요? 아버지가 보시는 프로를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프로를 봐요? 자기 프로를 봐요. 아이패드든 스마트폰이든 모든 게 개인화된 상황에서 살아왔어요. 이 아이들이 집단주의자라면 그게 이상한 아이예요. 혹시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규율을 잘 따른다, 그리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좀 심리상담 해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자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는요 이미 우리 사회에 쫙 퍼져 있어요. 지금 이게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베스트셀러에 온 책들인데요. 오른 책들인데 보세요. 다 개인주의에 관한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나랑 논다. 내 인생 내버려 두지 않기. 개인주의자 선언. 다 개인주의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뭐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자기 삶이 없이 조직에 묻혀서, 가족에 묻혀서 열심히 살다 갈 뻔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도 개인화됐고, 이미 학생들은 부모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인화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 단위로 다르지 않고요, 지역 단위로도 다르지 않아요.
국가 수준에서도 똑같아요. 완도의 중학교에 있는 애나 강남 중학교에 있는 애나 똑같은 걸 배워요. 음악을 좋아하는 애나 물리를 좋아하는 애나 똑같은 걸 배워요. 완전히 집단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주의자인 아이들한테 맞을까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딱 보는 순간 저놈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저 책에서 제가 가져온 몇 개의 이제 그 소제목들인데요. 보세요. 다 개인주의에 관한 것들이에요. 앞으로는 조직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런 내용들 다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나나랜드,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인 세상을 꿈꾸는 게 요즘 10대, 20대예요. 나나랜드. 미닝 아웃, 이건 뭐냐면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 있는 거.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의미 있는 거. 미닝 아웃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차이예요. 부모 세대는 왜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가 됐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을까? 왜 우리가 개화기에 제대로 못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반성에서 기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서구 애들이 앞서갔던 거, 저 과학적 이성, 이성적 합리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 세대에.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거죠. 또 하나는요, 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사는데 물질을 중요시 여기면 자기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좀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래도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이게 상당히 고고한 어떤 정신적 수준에서 산다, 이러면 가난한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가진 걸로 보여주면 되지, 굳이 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뭐가, 이런 얘기가 이제 필요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뭘 중요시 여겨요? 얼짱. 왜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혹시 발끝 보시는 분 계세요? 남을 보는데? 없으시죠? 사람을 처음 볼 때는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얼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 우리 부모 세대는요, 어차피 얼굴이나 머리나 옷이나 꾀질하긴 다 마찬가지니까 일단 만나서 썰을 좀 풀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몸으로 내려가죠. 몸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초딩 애들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대세야, 이거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이 풍부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간 거예요. 소비 사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물질주의, 경험주의, 육체주의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큰 흐름을 형성해 왔던 것이고, 지금 10대, 20대는 이미 이쪽에 다 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념 중심, 이론 중심, 논리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건 뭐지? 저건 범생이나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드세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대해서요. 부모 세대는요, 학교에 뭘 바랬냐? 지식과 정보를 바랬어요. 왜? 자기 생활에, 자기 집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식과 정보였어요.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지식과 정보였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지식과 정보는 학교에서 얻을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부모 세대는 생활상의 경험 안 하고 싶어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쟤들이 지금 모내기를 굉장히 잘하죠? 어른이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이렇게 모내기를 잘할까요? 집에서 날마다 하는 게 저거니까. 논일 반일이니까. 그러니까 저 시대의 부모 세대의 아이들은요. 저 사진은 79년 사진입니다.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은요. 집에서 생활상의 경험을 너무도 풍부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안 하고 싶어도 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요일이 뭐냐?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은 밭일, 논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린애가 그 밭에 가서 일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너무 좋아요. 왜 일요일은 학교를 안 여냐? 이런 불만을 가졌던 세대가 부모 세대예요. 그리고 방학도 싫었어요. 여름에 땡볕에서 새 쫓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양산도 없고 그 까만 우산 들고 논 한가운데서 새 쫓으면요 더 더워요. 왜? 까만 게 열을 더 받아가지고 목은 쇠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런 생활상의 경험은요 모든 아이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생활상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너희 아버님 뭐 하셔? 공무원이에요? 하는 일은 뭐야? 모르죠. 공무원 일 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생활에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공감. 저는 어릴 때 정서적인 공유를 안 하고 싶은데도 저절로 돼요. 왜? 방을 같이 쓰니까. 나는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서 형이 자꾸 건드려요. 야, 너 뭔 일 있었지? 있었지. 막 간지럼 피워가지고 있었지. 그러면 얘기 안 하려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네가 왜 거기서 그랬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리죠. 이런 정서적인 공감 수없이 됐어요. 동네에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옆집 아저씨도 지나가다가 너 이놈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엄마한테 혼나던데 뭘로 혼났냐? 이러고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유를 안 하고 싶은데 막 저절로 공유가 됐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정서적인 공유를 할 사람이 없어요. 형제간도 없거나 잘해야 하나잖아요. 동네 친구 없잖아요. 학원의 친구? 대부분은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학교 친구도 우리 내신이 들어오면서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다 경쟁자예요. 다들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학교에 뭘 바래요? 일상적 경험과 정서적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학교에 원했던 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는 어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전달할까?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진로 체험과 자유학기제에 왜 열광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시험 보기 싫어서 수업 안 하니까,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팀워크나 프로젝트 수업이나 체험학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시는 건요, 지가 맘만 먹으면, 선생님이 50분 얘기하는 거 지가 맘만 먹으면 20분이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과장 같죠? 제가 우리 대학교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제가 멘토링을 합니다. 한 학생을. 근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1학기 아니죠. 작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야, 너는 중국 학생이고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지만 이 전문 용어 이런 거 들으면 잘 모를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선생님은 잘 따라가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수업은 그걸로 괜찮은데 대부분의 수업이 아직도 여전히 강의식 수업이거든요. 강의식 수업이면 지루해서 집중을 해도 졸리기도 하고 선생님 혼자 얘기를 하니까 그 따라가다 놓치고 대부분 잘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냐? 간단합니다. 저보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 뭐냐?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 과목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한대요. 한국 학생한테. 그러면 이제 유학생을 하니까 우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게 부탁을 하면 또 거절 못하고 착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야, 이 과목에서 중요한 거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라. 그러면 그 친구하고 한 3시간만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하면 시험 충분히 잘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수님들도 지식의 전달과 정보의 전달에 집중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육과정과 학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너무 귀한 존재가 됐어요. 느끼세요? 네. 이게 왜 귀한 존재가 됐냐? 이유는 간단해요. 쪽수의 법칙입니다. 쪽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8명이 사는데 부모는 둘이고 자녀는 6이에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쪽수가 적은 부모님이 갑이에요. 우리는 항상 을이에요. 부모님한테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 아동학대 얘기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되고 사람들의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지 70년대 80년대 지금 수준의 아동학대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거 정말 일상으로 겪고 산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희 동네 한 20집이 있었는데 저녁 요즘으로 치면 한 7시쯤 옥상에 올라가면요, 20집 중에 한 4대집에서는 애들 때리고 울고 하는 소리가 나요. 진짜 그랬어요. 예. 그만큼 자녀들이 을로 살았던 부모 세대는 자식일 때 을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어떻게 돼요? 누가 숫자가 적어요? 애들이 숫자가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 한둘을 놓고 부모가 쳐다보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명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애들이 갑이에요. 어느 집이나 지금 애들이 갑입니다. 애들을 모시고 살아요.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저희 아버님의 눈으로 보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애들 진짜 엄하게 키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한 2달 저희 집에 와서 있을 일이 있었는데 가시면서 그러세요. 야 승보가, 너는 애를 모시고 사냐? 애들을 좀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좀 고치고 엄하게 키워라. 저보고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우리 애들 엄하게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눈으로 보기에는 모시고 사는 걸로 보인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모심을 받죠. 거기다가 요즘 가게에 가면, 상점에 가면 푸대접하는, 학생들을 푸대접하는 가게가 있나요? 그런 가게는 문 닫죠. 바로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때는 어땠어요? 학교 앞에 문방구점 아저씨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몇 번 주었다 놨다 하면 아저씨가 막 고함을 지르세요. 안 살려면 나가! 이러고. 실제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도 을로 살았고 가게에서도 을로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도 갑으로 살고 사회에 나와서도 갑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을로 대접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네, 학교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을이 아니고 을 30 중에 하나. 아이들이 학교 갈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교문 앞에서 교문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한 10분 20분 실갱이를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얘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교문 선을 넘는 순간 나는 을이 된다. 그러니까 결사항전 안 들어가겠다고. 그죠?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가면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데 바뀌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중에 지금 10대 20대를 을의 자세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을의 자세로 바꾼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을 을의 자세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얘들이 갑이구나. 그러면 얘들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까?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시스템은 여전히 얘들을 원 오브 댐, 을로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간단히만 하겠는데
학교가 더 이상 귀한 곳이 아니에요. 저 때는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 못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6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학교에 못 와요. 농번기 때는 더 많은 애들이 못 와요. 심지어 저도 우리 아버지도 학교 보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는데도 농번기 때는 하루 이틀 학교 못 가고 제가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가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놀라운 통계인데요. 90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이 학령 인구의 반절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인문계 학교가 자랑거리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지금은요. 82%가 특목고 및 일반고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반고에 다닌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 안 다닌다는 게 관심이고 특이한 것이 돼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오히려 이 탈학교 학생들 중에 학교 안 가는 아이들 중에 이게 당당하게 자기 일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진짜 높습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의 자존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럼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대학 진학률이 70%라는 건요. 가고 싶은 애들은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교 다니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두 번째네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예요. 글로벌, 디지털, 이퀄. 이 세 가지는 전 세계 밀레니엄 세대가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들이 전 지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도 잘하고 외국을 다니는 게 일상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동시에 아이들이 전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연수에 가면은 그분들 나이가 보통 50대 중후반이시거든요. 대부분 책상 앞에 뭐가 있을까요? 종이컵으로 커피들을 이렇게 쭉 드세요. 커피나 물이나. 제가 한 번은 임용된 지 3년차 선생님들 연수를 갔어요. 이분들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놀라운 건 책상에 전부 뭐가 있어요?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기념품으로 받으신 거예요? 연수 오셔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우리 딸이 뭘 산 줄 아세요? 스테인레스로 된 빨대. 빨대는 공짜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이걸 왜 샀을까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애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플라스틱을 계속 쓰다가는 플라스틱이 내 몸에 쌓이겠구나. 그리고 지구가 망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집에 전등이 켜져 있으면 다 끄고 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아빠가 지구를 망친다고 하면서 불을 끄고 다녀요. 저희 아버님 85세이신데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도 불을 끄고 다니세요. 왜 끄실까요? 전기료를 아끼려고. 이게 로컬한 사고와 글로벌한 사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지금 10대, 20대는요 사고 자체가 매우 글로벌합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 기아 문제, 전쟁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10대, 20대가 가진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 학생이 얘기합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스웨덴에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어른들이 할 것을 촉구하면서 등교 거부 운동을 했고 전 세계 270개 도시에서 동시 등교 거부 운동을 일으킨 학생입니다. 툰베리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학생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학생들이 지금 10대, 20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매우 글로벌하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이에요. 요즘 학생들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정말 잘 다루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디지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딸 둘입니다. 얘가 36개월 됐을 때, 얘가 16개월 됐을 때 모습이에요. 지금 이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게임이 아니고요. 인터랙티브 게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반응이 달라져요. 어려서부터 이걸 한 거예요. 얘가 16개월 때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 언니 끝나면 내가 해야지 하고 지금 이게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금방 끝나요. 예, 얘는 오래 가요. 아무튼 이러고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사고방식은요, 일단 첫 번째 인터랙티브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은 어떻죠? 대부분의 학교 수업은 인터랙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해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책을 사도 1장부터 읽고 웹페이지를 검색해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요. 근데 요즘 10대, 20대는 그렇게 안 읽어요. 그냥 내가 찾는 게 어디가 있는가를 딱 찍어요. 그리고는 대충 보고 넘기고 다른 페이지, 다른 페이지. 제가 한 두세 페이지 보면 우리 애는 7, 8페이지, 심하면 10페이지 이상을 봐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저는 그냥 대충 넘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물어보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은 어른들이 배우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지난 겨울방학에 딸을 데리고, 중학생 딸을 데리고 일본에 갔대요. 그래서 가면서 걱정을 했대요. 아, 우리 딸이 영어는 좀 하는데, 나도 영어는 좀 하는데 일본 애들은 영어 잘 못한다 그러고 일본어는 하나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족이 가서 어떻게 생존할까 이러고 이제 걱정을 하고 갔는데 웬걸? 중학생 딸이 전부 안내하고 물어봐주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야, 너 언제 그렇게 일본어를 배웠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봤던 만화 영화에 다 나오는 건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얘가 너무 좋아해서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애니메이션을 수도 없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그때 들었던 거, 지가 좋아했던 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거기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 딸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희는 제가 일본어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만뒀어요. 왜요? 히라카나 가타카나 외우다가 끝났어요. 도대체 무슨 알파벳을 이렇게 110개나 외워야 되는 언어가, 이런 그지 같은 언어가, 이러고 몇 달 하다가 때려치우고를 한 3번 했어요. 제가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한번 도전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고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띵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는 누르면 다른 데로 넘어가고 하잖아요. 사고 자체를 이렇게 넘겨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사납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지식을 찾아가지고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셸 세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의 현대의 인식론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지금 10대들을 찬양하는 글을 썼어요. 그게 엄지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인식할 거냐? 엄지 세대가 하는 방식으로, 밀레니엄 세대가 하는 방식으로 인식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밀레니엄 세대는 뇌가 2개다.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어깨 위에, 하나는 손에. 그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이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인터넷에 젊어서부터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야후를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 야후가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인터넷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신생 구글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후의 검색 방법은 기억하십니까? 디렉토리 방식이에요.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 책이 있는 방식입니다. 지식을 분류해 놓는 게 도서관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철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철학을 누르고 그 밑에 들어가면 뭐 인식론, 존재론, 뭐 근대 철학, 무슨 철학 이렇게 해서 클릭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디렉토리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 교과목 방식입니다. 우리 도서관 방식이에요. 근데 구글은 어떤 방식이에요? 인덱스를 주고 랭크를, 순위를 먹이는 방식이에요. 이 순위를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검색자의 요구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디렉토리 방식은 뭐예요? 지식의 특성에 맞추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검색자의 요구에 맞추는 게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디렉토리 방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요? 인덱스와 랭크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해요. 완전히 지금 엇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퀄. 이 이퀄이라고 하는 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저 때는요. 저희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장유유서 이렇게 배우셨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뭐라 그러세요? 너 이놈 왜 동네 어른들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을 했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 이놈 누구 아빠가 앞에서 걸어오는데 똑바로 쳐다보면서 걸었다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묵례를 하고 한쪽으로 비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동네 어른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저녁에 혼내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렇게 지금 부모 세대는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동등하다. 이 동등하다는 사고가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10대가 어른들을 대하는 게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한중일에 비해서 유럽 사람들은 어른하고 아이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이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보고 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보다 훨씬 평등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10대, 20대가 매우 평등을 추구한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보기에 우리 지금 10대, 20대는 어떨까요? 뒤로 넘어질 만큼 평등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최근에 미투. 이거 정말 요즘 아이들이 당신이나 나 동등하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 때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남학교인데도 선생님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 선생님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존중해 준다면 나도 당신을 존중하겠는데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 빼시라. 여기 지금 어느 여학교에 교수님 방 앞에 방 빼라고 붙여놓은 포스트잇이에요. 이만큼 아이들이 이제 달라진 거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교육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페미니즘도 지금 이런 평등사상, 지금 10대, 20대가 가지고 있는 평등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의 교육 방식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죠? 권위 있는 지식, 권위 있는 선생님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수님,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미치겠죠. 내 직업이 가르치는 건데 나보고 가르치지 말라니 나 뭘 하라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분도 밀레니엄 세대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스텝코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똑똑한 세대가 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부모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세대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맘만 먹으면 몇 배나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격차를 뭐라 그랬냐? 제너레이션 갭이 아니고 제너레이션 랩이라고 했습니다. 랩은 뭐냐면요.
운동장 한 바퀴가 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는 이미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거예요. 한 랩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 바퀴 앞서, 자녀가 한 바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들을 놓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우리 교육계의 고민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부모 세대에 했던 교육 방식 그대로, 그 교육 내용 그대로 더 이상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목포대에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훌륭하시고 지방대에 있는 교수님은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방대에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 수준이나 그 전문성은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포대학에도 조선해양 분야의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 건축학계의 최고의 권위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방대에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 정말 연구 열심히 하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같이 아까 일본에 갔던 그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털어놓으세요. 내가 요즘 지난 20년 동안 가르쳤던 방식을 다 버리고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게 뭡니까? 3가지래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란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강의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이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교수님은 뭐 해요? 나는 판을 벌려놓고 애들이 잘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 혹시 애들이 도움을 청하면 겸손하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본다. 근데 지난 5년간 그렇게 하셨대요. 지난 20년 동안은 아이들에게 매 학기 최소 10권 책을 주고 독후감을 2주마다 계속 써내라 그런 거예요. 애들이 독후감 잘 써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멈추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독후감은 잘 써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 그런 독후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건축학계에서 정말 대단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책을 안 읽더라. 지금도 책을 안 읽는데 연구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가 이해가 됐다. 책을 안 읽어도 충분히 똑똑해지는 세상이 됐구나. 그리고 실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수업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니 첫 번째,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애들이 자기가 가르칠 때보다 몇 배 많은 걸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다음 학기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강의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 것보다 지들이 조사해오고 지들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이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끼어들지 않는다. 아이들이 막 열띠게 토론하고 있는데 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애들이 쫙 찬물을 끼얹은 듯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절대 끼어들면 안 된대요. 맨 마지막에 설령 틀린 결론을 내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면 갈 길을 다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미 그렇게 공부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나 학교 시스템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4차 산업혁명,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식 전달, 정보의 전달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이미 정해진 지식들, 선진국이 했던 것들 잘 정리한 이런 방식의 전달 체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밀레니엄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배버렸는데 부모님이
공부해왔던 그 방식으로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질문과 위기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10분간 쉬고 25분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